그 댓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여정이가 문재인에게 아주 독한 말을 쏟아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미국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어떻게 미국에서 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다루고 있는지 연결해 봅니다. 김여정이가 문재인 공격한 거에 대해서 박재영 박사 연결합니다. 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네. 김여정이가 문재인 공격한 게 뭐 미국에서도 대서특필됐다면서요? 예, 오늘 이 한국, 북한, 네. 한반도 관련 뉴스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뉴스인데요. 네. 이미 한국 언론들에 다 보도가 돼서 내용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뭐 이 관련 내용, 장사정포인지 미사일인지 어쨌든 네. 그 발사하고 나서 이 청와대가 이 북한, 이 동해안에 진행한 군사훈련, 이게 네. 이 발사체 발사,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김여정 명의로 그 노동당 제1부부장인가 그 김여정 명의로 그것도 한밤중에 성명을 발표를 했죠. 아주 네. 거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외신에 나온 영어로 나온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말이 바뀌니까 예. 일단 김여정이 표현한 말은 그 원문 그대로 예. 그 김여정이 그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말 그대로 이제 전한다면 네. 이 주제 넘은 실없는 처사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 미사일 발사한 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나라의 방위 위에 존재하는 군대가 훈련하는 건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얘기를 저희들이 이유가 뭐냐면 네. 김여정이 한 말 중에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방위 위에 존재하는 군대가 훈련하는 게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 당연한 건데 네. 그런데 한국은 북한 눈치 보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연기시키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여정이 맞는 말 한 거지. 이거 뭐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네. 청와대도 기분 나쁘고 그 나라의 자기 나라 대통령한테 이런 말 뱉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네. 사실 틀린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더 어이없는 건데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 3월에 진행하려던 이 합동 네. 군사훈련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까지 채찍을 잡았습니다. 이게 네. 대북 메시지다. 즉 한마디로 남측에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연기시킨 거지 청와대가 결정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할 수 없이 연기시킨 거지 니들이 뭐 무슨 청와대가 무슨 결정권이 있어서 연기시킨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청와대에 대놓고 아주 극한 표현을 했죠. 청와대를 아예 직접 지칭을 했죠. 그러면서 네. 이 비논리적이고 전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다. 네.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바보스러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들 다 전체 봤을 때 이 박사님 보시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하는 제 3살 난 아이들 갖고 그러니까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진짜. 예. 하는 짓거리마다 진짜 표현을 잘한 게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바보스러운가라고 정말 이 문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저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네. 요즘 진중권이 이쪽 문재인 쪽 비판할 때 참 표현 잘한다 하지만 네. 제가 보기엔 여기 더 정확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게요. 한마디 하는 짓거리 모두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바보스럽다고 한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러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네. 또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서 좀 더 네.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할 수 없느냐. 네.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당연한 그러게요. 당당히 맞서고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거 이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예, 맞서려면 좀 억지 부리지 말고 좀 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없느냐. 네. 이게 참, 이거 뭐라고 진짜 할 말이 없게 정확하게 그렇죠. 찍었죠. 너무 정확하네요, 김여정이가. 예.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누가 써줬나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문재인 입장에선 정말 단 한마디도 반박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서울 남북 간에 뭐 어떤 뭐 평화 분위기 만들어 보였다고 하고 특히 김여정 이 김정은하고 문재인 만날 때 그리고 뭐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얼마나 살살 웃으면서 막 그 문재인 하고 김정숙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그런데 저런 표현을 자기 명의로 물론 김여정 본인이 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니, 본인이 쓴 것 나가는 같은데요, 저는. 김여정이가 똑똑하대요. 그 정도면은 어. 진짜로 김여정은 다른 일보다 저런 성명 쓰고 연설문 쓰는 그 일을 주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인데 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 미국인들이 그 점에 정말 놀라는 겁니다. 이 예. 동계올림픽 때나 그렇게 보였던 태도에 비하면 네. 그러면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영어로 주로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나온 외신들을 미국인들은 접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표현들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문에 비하면 굉장히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네. 아무래도, 예. 상당히 점잖게 뜻만 번역을 한 거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반응은 이건 양국 간의 전쟁 상황, 전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비난은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국가든 이게 집단이든 개인 간의 일이든 저런 식의 표현하면서 저런 식의 비난하는 거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네.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재인 청와대 지금 정권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그 매 맞는 아내 있죠. 그 네. 남편한테 맨날 집에서 폭력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밖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욕하면 우리 남편 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막 네. 이러는 약간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그 단계가 지금 문재인한테 있다. 집에서 두들겨 패던 남편이 밖에 나와서 이제 동네 막내 그 네. 마누라 욕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 아주 심한 욕을. 네. 지금 그걸까지 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바로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슈퍼 화요일이요. 네. 예, 민주당의 슈퍼 화요일 네. 경선 14개 주 경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 현재 지금 개표 중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그 개표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곳도 있고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시차 때문에 네. 그런데요, 우선 이 지역별 현재 상황을 대략 전해드리면요. 네. 예, 알라바마는 7% 개표된 상태에서 바이든이 1위고, 네. 아카사스도 역시 바이든이 1위.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됐고, 네. 콜로라도가 19% 개표된 상태에서 샌더스가 36%, 블룸버그가 24%, 바이든이 20%. 아하. 여기 콜로라도 경우는 이 좀 바이든이 밀렸죠. 3위까지. 네. 그리고 이 매사추세츠, 비교적 큰 주라고 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에서 바이든이 34%, 샌더스가 28%, 블룸버그는 4위로 불과 10%밖에 못 얻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8% 개표됐는데 바이든이 35%, 샌더스가 23%, 예. 블룸버그가 16%.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이 텍사스가 이제 캘리포니아와 함께 가장 대의원수가 많은 곳인데 네. 여기선 샌더스가 28, 바이든이 23, 이 블룸버그가 19. 뭐 이 정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나름 3파전을 보이고 있으면서 특히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 99% 개표가 된 상태인데 네. 여기서 바이든이 압승을 했죠. 이 53%를 얻었고 샌더스가 23%에 그쳐서
그리고 블룸버그는 10%도 못 얻었습니다. 이게 버지니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대선 때마다 약간 민주와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미국의 표심의 어떤 방향을 볼 때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바이든이 의외로 약간의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 샌더스한테 이긴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아직 뭐 개표 진행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 통계분석 전문 매체 538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무슨 이런 선거, 무슨 스포츠 경기 이런 거 통계 분석 예측에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곳으로 유명하죠. 네. 이 538의 예측을 보면 한번 정리를 하면 바이든의 선전, 샌더스의 현상 유지, 블룸버그의 패배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슈퍼 화요일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곳의 예상으로는 네. 오늘 약 전체 대의원수의 3분의 1 정도가 결정되는 오늘 그 결과 네. 예측을 한 게 바이든이 대의원 461명 그리고 샌더스가 445명. 네. 그래서 바이든이 더 많은 대의원을 가져가고 블룸버그는 269명에 그치는. 그래서 사실상 블룸버그가 어떤 여기서 확 1위를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확실한 2위 정도는 해줘야 블룸버그가 나중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흔히들 생각한 것보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네요. 바이든 대 샌더스 팽팽한 구도가로 오늘 결과가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블룸버그는 그 대부분 주에서 3위나 4위로 밀려난 4위까지도 심하게 밀려나 있는 상태라서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일요일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끝나고서 이미 몇 명이 부티지지도 그렇고 몇 명이 경선 포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 경선 하차한 주요 주자 그리고 그 민주당 당 수뇌부가 계속해서 바이든 부통령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 샌더스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성향이었는데 이 중도 성향인 클로버샤, 부티지지 이따는 사퇴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급진적인 샌더스가 그 대선 주자로 뽑혀서 트럼프하고 대결하는 그 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이 당내 여론까지 지금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샌더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급진적이라.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후보는 바이든이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퍼지고 있는 분위기. 오늘 이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선 직전에 블룸버그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자기는 어차피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 7월 미러키 컨벤션 전까지 대의원 과반수 확보한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 미러키 컨벤션까지 가서 결정나는 그 상황을 어차피 자기는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판에 뒤집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블룸버그 얘기는 그겁니다. 몇 개 주에서 이겼느냐보다 대의원 수를 몇 명 확보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오늘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아직 개표 시작 안 했지만 그렇죠. 예상치로는 샌더스의 반밖에 못 얻을 것 같고,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지금 3위 이하로 지금 밀려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게 바이든하고 샌더스가 아주 팽팽한 구도가 되면 과반수 얻는 사람이 없어서 7월까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오늘 슈퍼 화요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떤 다른 매체의 표현 그대로 하면 바이든은 굿나잇, 샌더스는 블룸버그는 배드나잇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한테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 샌더스는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만 아주 나쁘진 않고, 블룸버그는 좀 상당히 처음 이제 딱 초장부터 좀 김이 확 빠지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민주당은 말하자면 그 좀 뭐랄까 부자들을 싫어하나요? 예? 그리고 예. 일단 정치인이 아니라는 인상이 너무 강하죠. 아. 아무리 뉴욕 시장을 했지만 그렇죠. 바이든하고 샌더스는 완전 이 프로 정치인의 그게 확 있으니까 시선 자체가 예. 딱 그 예전에 그 90년대 초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 네. 정주영 3파전과 약간 비슷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한테 당시에 좀 안정적이면서 중도 보수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샌더스는 당시에 김대중 같은 인식, 그리고 블룸버그는 정주영,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유,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재영 박사 연결해봤고요. 브룸버그가 좀 슈퍼하이날 뭔가 좀 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역시 공화당이란 블룸버그가 먹힐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라서 좀 역시 부자를 조금 꺼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군 강해지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자, 북한 기갑 군단을 쓸어버린다. 한국의 4세대 로켓포 도입합니다. 자, 이 뉴스가 지금 미국 언론에 나왔어요. 자,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군용 GMLRS를 생산 착수한다 라고 미국의 UPI가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한국과 루마니아 등의 국가의 사거리 연장형 다련장 로켓을 공급하기 위한 대외 군사 판매 형태의 11억 달러 규모 수정 계약을 미 국방부와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8년 4월 한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등의 FMS 형태로 GMLRS 로켓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며 이번에 생산 착수되는 물량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생산 완료되어 각국에 납품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 한국군이 지금 MLRS M270 로키드 마틴에서 생산한 M270 MLRS라는 최신 다련장 로켓을 50여 문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탄을 그 로켓탄을 최신형 로켓탄을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생산 완료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아마도 뭐 내년부터도 아니고 올해 후반부터는 전력화가 이렇게 차근차근 될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곧 지금 우리 전방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핀란드, 루마니아 이제 이 세 나라가 이걸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각각 몇 발씩 얼마에 이제 이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언론 안 나와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건데 그럼 GMLRS가 뭔지 또 이게 이제 어떤 위력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도 드디어 손에 넣는다. GMLRS란 뭐냐? 이게 M30 GMLRS인데 이제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그러니까 다련장 로켓인데 가이디드 즉 유도가 된다. 유도되는 다련장 로켓이다. 그 말입니다. 기존은 227mm MLRS 로켓의 사거리와 정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거리 정밀 유도 로켓입니다. 70km급의 사정거리와 404개의 M85 자탄을 탑재하며 각 자탄의 제압 반경은 7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MLRS는 한번 딱 쏘면은 이게 이제 자탄이 한 600개가 쫙 쏟아져 가지고 이걸 이제 강철의 비 이래갖고 뭐 스틸 레인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그런 강철비라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M77 자탄, 기존의 MLRS는 M77이라고 하는 모델의 자탄을 한 600여 발 이상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M77 자탄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좀 땅이 좀 그 진창이라든지 이럴 때는 불발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진창이나 뭐 이런 데 안 터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우리 한국 지형은 비도 많이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철도 많은데 안 터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신형 M85 자탄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불발률도 대폭 축소시켰다. 그래서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신뢰도도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정거리 당연히 연장됐고, 그리고 불발률 감소, 정밀도 향상,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한 그런 건데, 각 자탄의 제압 반경은 7m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존의 MLRS 보면은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비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축구장 몇 개 면적을 초토화한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M26 자탄, 이게 우리 다련장 로켓이 가지고 있어요. 요건 지금 튀쳐나가고 있는 게 훈련탄입니다. 훈련탄. 근데 이 M26 자탄은 32km를 날아가요. 그리고 이 M26 자탄 이 로켓의 사거리 연장형이 바로 M26A1 버전인데, 이게 45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MLRS는 최대 사정거리가 45km였어요. 물론 여기다가 ATACMS 로켓을 갖다 집어넣으면 180km 또 300km 이렇게 두 종류의 로켓을 넣을 수가 있는데,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 로켓을 쏠 경우에는 32km, 45km,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사정거리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사정거리가 짧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는 게 GMLRS, 이게 70km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략화가, 미국에서는 전략화가 되어 있는 M30A1이죠. 이게 이제 GMLRS ER 버전, 사정거리 연장형입니다. 이거는 150km인데, 아마도 이번에 뭐 이게 A1이다 또는 그냥 M30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이 ER 버전인지 그냥 노멀 버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섞어서 가져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70km에서 150km까지 탄을 마음대로 이제 꽂아서 쏠 수가 있죠. 물론 뭐 150km짜리 다 사면 되지, 그거 안 돼요. 왜냐, 150km짜리는 당연히 연료를 더 많이 집어있기 때문에 자탄의 숫자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대신 위력은 또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멀리는 때릴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섞어서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정거리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가이디드, 즉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창에서도 폭발 불발률을 이제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신뢰도가 향상이 됐죠. 이런 아주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화이트 샌드 시험장에서 정밀도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 게 그냥 드럼통 같은 거예요. 드럼통 얼마나 작습니까? 104km 전방에서 쏴가지고 무려 104km입니다. ER 버전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드럼통에 그대로 지금 내려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는 그냥 거의 진짜 딱 때리고자 하는 그게 그대로 때려버린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이제 자탄이 쏟아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고폭탄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탄이 쏟아서 404발의 자탄 쫙 뿌려버립니다. 수류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위력의 자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다 DPICM 자탄이에요. 그래서 이중 목적 고폭탄, 그래가지고 사람도 살상을 하고, 그리고 전차나 장갑차의 상부 장갑 이런 것들을 뚫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갑차 내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군인까지도 이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탄 404발이니까 저기 지금 78km 전방에 북한군 기갑 군단들이 집결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다 때려버리면 이 404개의 자탄이 북한군 기갑 군단들 그냥 다 덮쳐버리면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GMLRS를 가지고 이제 북한 전연 핵심 군사시설 전역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육군이 이 MLRS를 2개 대대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군단에 2,000포병 대대, 그리고 5군단에 5,000포병 대대, 이렇게 해서 2개 대대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그 2개 대대 중에서 각각 이제 3개 사격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ATACMS를 장착해서 미사일 사령부에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군단 포병에서 대화력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8대의 이 MLRS 중에서 상당수가 북한의 기갑부대들을 때리는 그 용도로 지금 세팅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32km
45km 그러니까 바로 자기 군단 앞에 있는 조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70km가 사정거리가 되니까 지금 이제 1군단 그리고 5군단 지역에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1군단, 5군단 이 지역 어디입니까? 바로 1군단이 파주, 연천 뭐 이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5군단은 포천, 철원 이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딱 봐도 파주, 연천, 포천, 철원 이 지역에 이제 쫙 배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70km 사정거리면 거의 뭐 북한 전방 지역은 전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휴전선에서 한 50km 그 이후의 지역에 북한의 기갑군단들이 집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전형 군단들이 전형 그 이제 4군단, 2군단 이런 전형 군단들이 막 우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를 선제 공격했다고 쳤을 때 막 때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방어선이 막 허물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후방에 딱 집결하고 있던 기갑 군단들, 탱크 부대들이죠. 군단급 탱크 부대들이 그 방어선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쪽으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쫙 들어와 가지고 포위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 섬멸하는 이게 북한의 전술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러려고 이 전현 4개 군단 바로 뒤축선에 기갑 군단들이 딱 집결하고 있는데 그럼 기갑 군단들이 뭐 탱크들이 뭐 수백 대씩 수십 대씩 뭐 그냥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찰기들이 딱 보고 어디에 휴전선 북쪽 65km 지점에 북한 기갑부대 대거 집결, 또 저기도 대거 집결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부 우리 지상작전사령부 벙커로 딱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자 2000대대 몇 사격대 당신 전방 몇 킬로 지점에 어느 좌표에 지금 북한군 기갑대대들 집결해 있어 쏴. 그냥 쏴버리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45km니까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70km니까 404개의 자탄을 크게 다 쏟아버리면은 장갑차 탱크 할 것 없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형 군단 바로 후방에 있는 이 기갑 군단들 그냥 박살을 낼 수 있고 또 혹시 뭐 한 80km, 90km 지점에 또 집결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거리 연장형 A1 버전 집어넣어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쏴. 해버리는 것이죠. 공군이 굳이 가지 않아도 육군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군 기갑부대들, 탱크, 전차군단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최강의 화력으로 재탄생하는 우리 대한민국 로켓 포병입니다. 뭐 한때 우리가 뭐 육방부 그러기도 했다. 요즘은 이제 육방부 없죠. 그냥 국방부 장관이 계속 뭐 해군 출신, 공군 출신 나오니까 육방부 아니죠. 그래도 한때는 포방부라 그랬어요. 야, 이거 보면 이제 거의 정말 이 대한민국 최강 포병, 예전에 한때 포방부라고 불렸던 그 포병의 위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M270A1 MLRS 이게 이제 58문을 전력화 운영 중인데 주요 탄종으로 이제 ATACMS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전략 목표를 타격합니다. 미사일 사령부에서. 그리고 또 이거 일부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이런 식으로 ATACMS 정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또 일부는 군단들이 북한의 그 대화력전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70에서 150km 사정거리로 이제는 막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아까 보셨듯이 드럼통 하나를 그냥 꽂아버릴 정도로 정밀하니까 북한군 기갑부대들이 이동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동하고 있는 미래 위치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때려버리면은 이동하는 만큼 뭐 날아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딱 해서 그냥 거기다가 쏟아버리면 장갑차 위 다 뚫려버리죠. 전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천무 다련장 로켓 개발했죠. 여기도 사정거리가 80km예요. 그리고 KT즘 바로 북한 동갱도진지 내려 꽂아버리는 KT즘 열압력탄으로 그냥 완전히 진공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폭발을 하면서 열로 그냥 다 녹여버리는 열압력탄 장착한 KT즘 여기서 다 쏩니다. 이런 거 우리가 367문이나 생산해요. 야, 정말 포방부는 포방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딱 가지게 되면은 이 두 개 합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최강의 다련장 로켓 포들이 우리는 400문 이상 배치가 돼요. 북한 뭐 다련장 로켓 뭐 1000문 넘게 있고 한다 하더라도 위력이나 능력이 사실은 다르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로켓 포병이
압도적인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병들이 포병 훈련을 하는 사격장들이 전방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는 무건리라고 해서 무건리 포병 사격장, 그리고 연천 지역에는 다락대, 그리고 이제 문해리 철원이죠. 신철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문해리 사격장. 그리고 철원 내륙으로 들어가면 담터 사격장이라고, 거기는 주로 이제 이 MLRS만 사격하는 곳인데, 그래서 미군들은 여기를 로켓밸리라고 해요. 계곡에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실거리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다 옆에 그 민간 인가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다 해봐야 뭐 5km, 6km 이 정도 사거리 밖에 못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거리 사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속초 위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를 향해서 실거리 사격을 해야 되는데, 남북군사 합의서 때문에 MDL에서 5km 이내에는 사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거리 사격장인 송지호 사격장이 5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천무, 우리가 개발한 다련장 로켓, 세계 최강의 다련장 로켓 천무, 실거리 사격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이거 개발을 했는데.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 내부에도 사망자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 관련 아주 중요한 인터넷 매체죠. 데일리 NK가 27일 보도한 북한 내부 우한 폐렴 관련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3명으로 집계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러한 우한 폐렴 관련 사망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보위부에서는 코로나의 콧자만 언급해도 북한 주민들을 잡아갈 정도로 아주 이걸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호흡기 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23명,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북한 각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82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증상이 완화돼서 퇴원한 사람도 있지만은 새로운 증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지금 숫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일리 NK에 따르게 되면은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평양에 7명, 그리고 신의주에 8명, 평안북도 용천에 4명, 나선에 2명, 황해남도 해주에 2명 등 모두 2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지역을 합쳐서 모두 82명인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평양과 해주를 제외한 라선, 신의주, 용천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당국이 보기에는 이러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우한 폐렴이 퍼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평양의 경우에도 중국의 유학생이라든지 그리고 해주의 경우에는 이 신의주를 오가면서 배로 중국산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밀수꾼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을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은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이 전염병 발병 당시에도 이러한 북한 내부의 발병과 관련된 그 정확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은 이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지금 북한 내부의 사정에 발견한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26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22일이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막고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러한 사망자가 나왔다. 지금 여기 조선일보가 하는 이야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8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일리 NK가 비슷하게 평양에서 숨진 그런 이 사람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그들 중에서는 12월 달에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온 외교관 가족이라든지 무역 일꾼,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지금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통계를 일체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건 그리고 방역 시설이 전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 내부의 피해자는 데일리 NK와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뉴데일리의 보도 내용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한폐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뉴데일리 신문을 보게 되면은 이 평양 근처에 이 4.25 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8년에 북한이 평양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은 일종의 숙소입니다. 숙소인데 여기에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평양 사동구역 미림동이죠. 다른 말로 이제 미림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게 되면은 1,300명의 이 의심 환자들을 여기에 지금 격리해 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평양 내부의 소식성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그걸 뉴데일리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여기 지금 격리된 사람 중에서 500여 명은 지금 퇴원을 했다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북한 내부의 환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여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25 여관에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서 독방에 격리되거나 여러 명이 쓰는 방에 격리돼서 북한 보건 당국으로부터 체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렇게 지금 격리 사람들을 시킬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 퍼졌을 때 그 평안도에 있는 돼지가 전부 다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 북한은 이런 전염병이 한번 퍼지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이 가축들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금 실정인 것이죠. 자,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 피해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북한이 지난 1월 22일 날 우한폐렴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북한이 베이징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파이어니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7일 그 단동에 있는 북한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단동과 신의주에 있는 그 세관이 완전히 봉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북한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생산 자재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그나마 이 생산을 하고 있던 공장들이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이죠. 생필품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경 봉쇄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북한 내부에서 이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물가가 점점 더 폭등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러한 김정은 정권이 취하고 있는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함으로 해서 북한 내부에는 두 개의 지금 위기가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한 폐렴 위기이고, 또 하나가 바로 경제 위기이다. 자,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두 개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 이 두 개의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지 상당한 미지수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우선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달러가 고갈되는 외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무역 적자가 2018년 2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세계를 여행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죠. 2018년 북한의 관광 수입이 3억 6천만 달러, 중국인들이 모두 한 3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금년에는 거의 중단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우한 폐렴 사태가 원래 국제통화기금이자 IMF가 전망을 하기로는 과거 사스 사태처럼 중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만 이것이 확산이 되고 중단될 것으로 진정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IMF의 예상을 지금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2위권에 지금 들고 있는 경제력을 가진 8위권의 이탈리아, 그리고 12위권의 한국에까지 이게 퍼지게 됨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한 것이 중국에만 끝나지 않고 한국과 이탈리아 전 세계로 지금 퍼지게 됨으로 해서 이 경제 침체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관광 수입, 그리고 북한의 무역이라고 한 것은 거의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뭔가를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신년 초부터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별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이 북한에 관광을 하게 될 때 러시아 여행사들이 거기에 산정을 해놓은 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북한으로 관광을 한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 2억 달러의 그 수익이 북한에 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우한 폐렴이 장기화된다. 한국 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걸 초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확진자 숫자가 2월 27일 현재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죠. 2월 27일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한국의 확진자 수가 505명인데 중국이 43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 전 세계 유명한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거기에 내부에 있는 보험을 전문화하는 사람들 팀에서
그 바이러스 모델을 가지고 측정을 예상치를 내놓은 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 피크가 3월 20일 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섰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1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3월 20일 이전이 훨씬 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개별 강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잘못됐지만은 이런 우한 폐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런 개별 강경을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관광 수입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외 노동자들이 지금 10만 명이 나가가지고 그동안 20억 달러를 벌어봤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입이 완전히 유엔 제재 때문에 차단이 됐죠. 자, 지금 한국으로부터 말은 안 했지만 기대했던 그 개별 관광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런 경협이라는 이런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김정은 정권은 이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길이 없다. 이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달러를 계속 소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달러 고갈 사태로 인해서 바로 외환 위기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한 폐렴 사태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이 규모가 훨씬 작고 그동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북한 경제의 직격탄을 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